자, 시작을 하죠. 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지금 다변수 해석하고 미분계를 같이 강의하기 때문에 미분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변수 해석학 뒷부분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적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스톡스 정리라든지 다이버전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발산 정리 같은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다루긴 하겠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다변수 해석학을 먼저 강의를 끝내고 미분계를 나중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다변수 해석학 어려운 것 때문에 미분계를 또 아예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변수 해석학 중에서 곡선을 다루는데 필요한 부분만 해놓고 또 공면할 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발산 정리라든가 뭐 스톡 정리 같은 게 뒷부분을 밀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중간에 그래도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셨으면 하는 강의를 뭐 조 교수님 부탁도 해서 제 카페에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카페에다 한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급하게 만든 강의예요.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보시면 되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가볍게 보시라고 올렸으니까 카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가 여러분 회원 정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담당분이 지금 바쁘셨나 봐요. 그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렸으니까 아마 그 며칠 내로 다 정회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한번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미분기하가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있어요. 미분기하를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다루는 곡선은 최소한 몇 번 이상 미분 가능하게 바래요? 3번.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 3번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면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미분기하의 어떠한 것을 얻으려면 주어진 곡선 또는 공면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최소한 3번은 미분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함수가 합성함수가 들어가고 곱셈이 있으면 미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자, 합성함수가 있어요.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곱의 미분이 만들어져요. 2번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에 곱의 미분까지 써야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딱 생각만 하더라도 미분만 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져요. 근데 아까 봤지만 중간에 뭐도 해야 돼요? 적분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또 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돼요. 단위 벡터로 만들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요. 그런 걸 또 미분해야 돼요. 자, 그러한 단순한 미분 작업만 하더라도 귀찮을 수밖에 없어지겠죠.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학문 자체의 성격이에요. 최소한 3번 미분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분하는 단계를 제가 일일이 다 따라서 해줄 수는 없고요. 제가 풀이를 드린 걸 보고 여러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산의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고요. 미적분학책 뭐 꼭 살 필요는 없어요. 도서관 가도 요즘 미적분학책이 있거든요. 가서 빌려보시면서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처음엔 주어진 곡선이 정칙 곡선인지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알파가 정칙 곡선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프라임 t가 0벡터가 아니다예요. 동치인 말이 있죠. 알파 프라임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길이가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걸 쓸 때도 굉장히 많아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봅시다. 자, 알파가 정칙 곡선인지 판단하시죠. 정칙 곡선인지 판단할 때는 미분이 한 번이면 돼요. 자, 이제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자, 당장 뭐가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 들어있고요. 곱의 미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 미분할 때, 자, 이것의 미분이 이렇게 당장 한 번만 미분해도 이 형태가 되어버리죠.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 익혀야 될 기법이 있어요. 좀 이따 당장 나오겠지만 미분 기하에서는 나중에 계산해서 없어질 거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요령을 찾아야 돼요. 요 계산은 나중에 하면 결국 없어져. 그런 계산은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요 미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미분되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리가 갈 거예요. 길이가 무엇이 아니다? 길이보다는 길이의 제곱이 되죠. 길이의 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5 더하기 4배의 코사인 6t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움직이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다.
정치 곡선이라고 써주면 돼요. 실제로 이 곡선을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저 그림까지 볼 일은 없겠지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2번이에요. 자, 알파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알파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풀었던 방법이 방법 2예요. 알파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을 했더니 절대 0이 아니다. 정식 곡선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사실은 일반적으로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첫 번째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뒤가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0이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저기 0벡터가 되려면 이것도 0, 이것도 동시에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정식 곡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임용시험을 볼 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임용시험에서 정식 곡선이라는 걸 보이는 단계가 과연 몇 점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단계를 3점 이렇게 줄 리는 절대 없어요. 정식 곡선을 보여야 되는 단계가 배점에 들어간다면 많아야 몇 점이에요? 많아야 1점이에요. 자, 그럴 때에서는 자,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우리 뭐 하면 절대 귀찮을 때 그냥 답안지에 어떻게 쓰면 돼요? 이런 게 나오면 자, 이거 꼭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식 곡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써요? 이거 0이 아니므로 정식 곡선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정식 곡선이 아니면 그 뒤에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률을 구하라? 정식 곡선이 아니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답안지에 시간이 있으면 계산해 주겠지만 답안지에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게 배점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만일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봤더니 계산이 불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뭐예요? 그냥 0이 아니므로 정식 곡선이다. 이렇게 과감히 써버리세요. 자, 우리 임용시험은 짧은 답안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거기다 모든 걸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답안지는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의 문제. 알파 세타가 주어졌고요.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자, 미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자, 알파 프라임 0이 000이 돼버려요. 따라서 알파는 정식 곡선이 아니다. 자, 분명히 쉬운 문제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000이 되는 점을 찾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저 방정식을 푸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히 우리 임용시험이라면 그렇게 방정식이 어려운 건 나오기는 않는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 거예요. 이런 데는 빨리 넘어갑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다는 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꺾였거든요. 0 됐다가 사실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죠? 아까랑 똑같이 뭐예요? 딱 보는 순간 사인, 코사인 동시에 0일 수 없으니까 정식 곡선이다. 또는 우리의 기본 방법으로 써버리면 돼요. 자, 5번 같은 문제예요. 5번 같은 문제를 보는 순간 정식 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뭐가 있어요, 여기? t가 있죠. 미분하면 뭐예요? 1. 따라서 해보나마나 정식 곡선이다. 자, 이제는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 t가 t의 ft, gt라면 f하고 g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미분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뭐예요? 정식 곡선이에요. 이 뒤는 뭐가 f 프라임, g 프라임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1 때문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등장을 했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적분학책에서 쌍곡함수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적분학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쌍곡함수를 강의를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삼각함수처럼 하면 돼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보면 삼각함수는 아니에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강의하냐면 그분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에서 쌍곡함수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시작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쌍곡함수는 복수 해석학이나 미분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다, 뭐 정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등등등을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미분기하를 하다가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미분기하 시간에 이런 쌍곡함수에 대한 강의를 할 시간은 여유는 없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뭐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따로 만들어 드리긴 하겠지만 이건 따로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뭐랑 관련된 함수예요? 원과 관련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반지름 일자리 원. 그래서 x자리에 코사인, y자리에 사인이 들어가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쌍곡함수는 쌍곡선이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과 관계가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의 제곱은 1. 이렇게 시작을 하는 함수가 쌍곡함수고요. 또 하나 쌍곡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2의 x승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우함수, 하나는 기함수. 그래서 2의 x승을 뭐로 분해하는 거예요? 기함수와 우함수로 분해하면 하나는 하이퍼 코사인, 하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는 그런 함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요. 꼭 공부를 해두시길 바라겠어요. 자, 6번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분의 1은 R3에 놓으면 이건 뭐가 되죠? 우리 원기둥이에요. 자, R2에 놓으면 뭐죠? 원. 자, 잊지 마세요. R3에서 원기둥이고요. 자, 이거 구해요. 저 두 개의 교선을 비비아니의 곡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비비아니의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고 정치 곡선인지 판정하라는 문제예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공면을 다룰 때 두 개의 공면의 교선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공면을 주고 이게 교선을 주죠. 그 교선에서 공률을 구하시오. 교선에 뭘 구하시오? 법공률을 구하시오. 등등등. 이런 형태의 문제는 분명히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일단은 미분기하 문제라면 이 곡선을 정확히 구하라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곡선은 안 구해도 그 곡선에 대한 정보를 공면으로부터 얻어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의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라면 진짜 그 곡선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죠. 곡선은 뭘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두 개의 공면을 주는 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조심할 건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선형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선형 연립방정식이라면 금방 풀 수 있지만 그런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선을 구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교선을 구하는 방법도 유일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봅시다. 자, 일단 우리 교선은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두 개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g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자, 한 가지 문제를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g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면 g를 sin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풀릴 때가 많아요.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를 sin t로 치환을 해버리면 자, 이제 두 개의 식의 차로부터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면 자, 요 식이 만들어져요. 자, 요 식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 g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sin t를 집어넣어 봅시다. g자리에 sin t를 집어넣어 버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걸 뺀 이유는 뭘 없애고 싶어서예요? 우리 y를 없애고 싶어서. 둘 다 y제곱이거든요. 빼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y가 사라지죠. x하고 g에 대한 식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y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뺐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x는 그럼 뭐가 돼요? 자, g자리에 sin t를 집어넣어 버리면 x는 자, 요 식이 만들어져서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1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저 형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x가 주어졌으니까 y를 구하면 y는 어떻게 돼요? 자, 계산은 여러분 쭉 따라가 봐야 돼요. 이런 계산을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y가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t의 제곱이 만들어져서 알파 t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은 쉽죠. 미분했더니 이게 동시형일 수가 없다. 따라서 000이 될 수 없다. 정칙 곡선이다. 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구하고 원기둥이 교선이기 때문에 구 위에 이렇게 팔자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서 되는 이게 비비아니의 곡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방정식이 유일하지 않아요. 다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든 여러분이 마지막에 확인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한 곡선을 두 개의 음함수에 집어넣어서 만족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구했는지 안 검사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구한 XYG를 여기 XYG를 어디다 집어넣어봐요? 요 식에 집어넣어보고 요 식에 집어넣어서 둘 다 만족하면 맞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지만 혹시 몰라서 테크닉 하나 설명드리는 거니까 봐야 되고요. 자, 근데 매개변수 범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 주어진 매개변수를 가지고 보면 구하고 원기둥 위의 곡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g는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g를 t로 놓고 x를 2분의 1 빼기 t의 제곱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y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안 나오고도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었을 때는 t의 범위가 반드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아까 사인 t로 치환했을 때의 장점은 뭐예요? t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절대 유일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도 우리 XY 그 비비안의 곡선을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한 문제 풀어봤다는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자, 제가 드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골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기하 교재를 어떤 교재를 택하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미분기하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해석학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아요. 근데 미분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는 유명한 교재 몇 개에서 문제를 거의 다 골랐어요. 그래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도 자, 그런 교재에 있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이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임용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임용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를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문제는 한번 풀어봤다로 만족하면 되는 문제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극방정식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미분기하 교재 문제에서는 극방정식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극방정식을 쓰게 되면 R2의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미분기하의 대상이 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미적분학의 지식을 미분기하에 살짝 도입을 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적분학책에 나오는 극방정식을 보고요. 이거를 미분기하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 고민할지 모르죠. 나중에 제가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중간중간에 공식도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할 거니까 그런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R 이퀄 2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R2의 정칙 곡선인 걸 보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꼴의 극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마송이라고 불러요. 또는 우리말로 하면 심장형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리마송이라고 부르는 저 형태의 곡선이고요. 자, 일단 이 형태가 주어지면, 이 극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쓰는 매개변수 방정식 고치는 건 쉬워요. 자, 뭐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R2죠? 자, r이 뭐예요? r이 요거니까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에 들어가죠. 요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y좌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쓰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극방정식을 R2의 매개변수 방정식 만드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x 이퀄 r 코사인 세타, x는 y 이퀄 r 사인 세타에 집어넣기만 하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은 쉽죠. 알파를 미분했어요. 미분은 더 간단하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알파 미분의 길이의 제곱을 봤더니 절대 0이 아니다. 정직곡선이다. 자, 여러분이 극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극방정식의 그림을 그리는 건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극방정식을 그림을 그릴 때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특징을 봐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한 가지 먼저 특징 보기 전에 극방정식 그릴 때 R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극좌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R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적분학의 극방정식에서는 R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R이 음수일 수 있어요. 자, 언제 R이 항상 0 이상이 되죠? 복수해석학에서. 복수해석학에서는 R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G의 절대값이 들어가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되어버려요? 0 이상. 그래서 복수해석학에서 극형식은 R을 항상 어떻게 써요? 0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극좌표에서는 R이 음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R은 마이너스 1, 베타는 0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0도죠? 근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 R이 마이너스 세타가 0이라는 것은 R이 1이고 뭐가 똑같은 점이에요? R이 1, 세타가 뭐가 되는 점? 파인 점하고 같은 점이에요. 0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타가 0이면 어디부터 시작하죠? 세타가 0이면 R은 1. 그 출발이 어디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타가 커질 때 여기 언제 지나가요? 코사인 세타가 몇이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여기를 지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2분의 파이예요. 자,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1 돼버리죠. 각은 어때요? 90도인데 거리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점이 R은 마이너스 1,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점이에요. R 세타를 접해 쓴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해서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2분의 파이지만 R이 음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극방정식을 그릴 때 R이 음수일 수도 있다. 의미는 뭐다? 내가 구한 세타의 어느 쪽에 있다?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극방정식에서 나중에 여기 접하는 접선의 접선 방향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한참 뒤에 곡선의 대역적인 이론을 할 때 그때 이제 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해두고 우리 지나갑시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극방정식이 정치 곡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똑같은 리만송인데 R을 코사인 세타 더하기 1로 주게 되면, 자, 그래프를 보면 알아요. 이게 여기에 어떻게 돼요? 꺾이는 점이 생기죠. 꺾이는 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 이제 뭐예요? 여기서 멈췄다 가거나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서 정치 곡선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계산해주면 자, 똑같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주고 미분해보면 파이에서 세타가 파이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미분이 0, 0이 돼버려요. 정치 곡선이 아니다. 그래서 극방정식이 무조건 뭐다? 정치 곡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리마송 같은 경우에 정칙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엽장미 뭐 이런 곡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정치 곡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나선이에요. 자, 원기둥 나선은 임용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곡선이에요.
미분기하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쉬워요. 계산 결과가 다 알려져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곡선이고요. 앞으로 원기둥 나선에 대한 모든 결과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첩에 적어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는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혹시 원기둥 나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시작하는 식을 쓰고 뭐예요? 답은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외운 거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계산 시간을 우리는 아끼겠다는 뜻이 되버려요. 원기둥 나선은 우리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쉬운 곡선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우리 모든 계산한 결과는 따로 적어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나오면 식 쓰고 우리는 답 딱 써버리고 그 계산하는 시간은 뭐 할 거예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써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A 코사인 센터 A 사인스 BT. 이것만 없으면 뭐죠? 원이죠. XY 평면에 뭐예요? 반지름 A짜리 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A를 양수를 줬는데 사실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A가 음수가 된다고 해서 곡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주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써요? A를 항상 양수로 쓴다라는 게 습관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 앞에 A는 양수로 제한해 버릴 거예요. 자, 이제 이것만 없으면 반지름 A짜리 원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자,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나선이라고 부르는 모양이 나와요. 자, 이것을 원기둥 나선, 원형 나선 등등으로 이제 부를 거예요. 자, 이거 접선 벡터장 T, 대문자 T 뭐였죠? 단위 접선 벡터장이에요. 요거하고 U, 001이 항상 일정한 각을 이룬다라는 걸 보이라는 문제고요. 나중에 우리가 나선을 공부하게 되면 001이 무엇인 걸 보이라는 문제예요? 나선의 축이라는 걸 보이는 문제예요. 나중에 저런 벡터가 존재하는 곡선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나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때 가서 공부할 거고요.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 어렵지 않죠? 알파를 한 번 미분하고 길이 구하고 단위 벡터 만들고 이제 우리 기본 작업이에요. 한 번 미분해서 길이 구해서 단위 벡터 만들어서 단위 접선 벡터를 만드는 건 우리의 기본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T하고 U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T하고 U의 내적 이게 만들어지죠. 코사인 세타가 상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세타가 항상 상수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대수적 나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R2의 곡선인데요. 알파 T를 2의 CT승 곱하기 코사인 T, 2의 CT승 곱하기 사인 T로 준 이 곡선을 우리 대수적 나선이라고 불러요. 자, C가 0이 아닐 때고요. C가 0이면 뭐가 만들어지죠? C가 0이면 요거 1이니까 반지름 일자리 원. 자, 이제 C가 0이 아닐 때 대수적 나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저건 접선 벡터장과 알파가 이루는 각이 일정하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냥 보이면 돼요. 알파 미분하고요. 그래서 T를 구하고요. 알파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부른다면 자, 뭐하고 뭐의 내적이죠? 알파하고 T의 내적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각을 구하고 싶을 때는 뭐예요? 알파도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각만 구할 때 편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실은 알파 프라임으로 각을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 각을 구할 때 선형지수에 집의해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역시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가 무시되는 게 좋기 때문에 단위 벡터로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알파 t 끝점이에요. 끝점이 움직이는 자체 곡선이죠. 이게 대문자 t는 그 점에 놓으면 이 각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뭐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이쪽을 뭐 하는 거예요? 단위 벡터로 만드는 것.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자, 만들었더니 상수가 되니까 이제 뭐다? 우리 세타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저 세타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C가 양수일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돌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멀어지는 나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대수정 나선. C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돌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나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 대수정 나선도 나중에 우리가 풀어볼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11번은 여태까지 제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11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미분기하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자, 알파가 정칙 곡선이에요. 그런데 알파의 길이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은 서로 수직이 있다. 자, 이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알파의 길이가 상수다. 알파하고 알파의 내적이 길이의 제곱이 상수다. 그러면 이게 상수니까 미분하면 뭐다? 0이다. 자, 상수 미분하면 0이 돼야 돼요. 미분하면 0인데 내적의 미분은 뭐가 돼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의 미분인데 둘 다 알파 알파니까 2배의 알파와 알파 프라임의 내적이 돼버려요. 자,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알파 프라임 내적에 알파 더하기 알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내적은 요거 순서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2배가 돼버리고 요게 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뭐가 된다? 수직이다. 그래서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수직이에요. 자, 똑같은 이유로 알파 프라임의 길이가 상수예요. 그럼 뭐가 수직이에요?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이 수직이다.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 증명을 해보면 돼요. 자, 이제 무조건 이게 미분기하에서 어떤 두 개의 벡터 함수가 주어졌어요. 두 개를 내적했더니 상수다. 그러면 미분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조건 기본 기법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2번은 미분기하고 해석학 문제를 결합한 거예요. 자, 알파가 AB 개구간에 정의된 미분 가능한 곡선이에요. 자, 정의역에서 어떤 수열을 구할 수 있는 TN이라는 수열을 구할 수 있는데 정의역에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TN이 T스타로 수렴해요. 그런데 알파 TN이 항상 같은 점이에요. 자, 우리는 한 점을 계속 지나는 거예요. 계속 지나요. 그런데 띄엄띄엄 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TN이 T스타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와서 그 점을 지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정칙 곡선일 수 없다. 자,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해석학을 쓰면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자, 알파가 미분 가능한 곡선이니까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함수예요. 따라서 알파의 T스타는 알파의 T스타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의 극한이죠. 자, 알파가 연속함수니까 극한이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알파 Tn이 되고요. 알파 Tn은 항상 뭐죠? x0. x0의 극한이니까 x0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T스타에서도 어디를 지나요? x0를 지나가는 곡선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알파가 미분 가능하되어 있으니까 T스타에서 알파의 미분 개수도 존재해야 돼요. 정의대로 쓰면, 자, 일단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 T스타가 되니까 알파 프라임의 T스타는 T를 T스타로 보낼 때 T 빼기 T스타 분의 1 스칼라 곱이죠? 곱하기 알파 T 빼기 알파 T스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의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T가 T스타로 보내는 수열 Tn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해석하기죠. T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Tn을 집어넣을 거예요. 어차피 Tn이 어디로 수렴하니까? T스타로 수렴하니까. 그리고 극한은 T가 T스타로 가는 게 n을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알파 Tn과 알파 T스타는 둘 다 뭐예요? x0. 이거 0이고 0벡터에다 스칼로 해봐야 뭐죠? 0. 그래서 T스타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만들어져요? 0. 따라서 정칙 곡선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인 것은 뭐예요? 해석학 문제죠, 사실은. 미분기하의 탈을 쓴 해석학 문제예요. 자, 미분기하는 뭐만 들어갔어요? 정칙 곡선의 정의.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해석학 문제예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의 결과에 의해서 자,
정치 곡선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는 뭐예요? 우리 반사함수란 뜻이 돼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13번부터는 또 쉬운 문제예요. 매개 변수가 되는지 판단하시오. 첫 번째 확인할 거. 미분 가능한지 판단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 계수가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제매개 변수가 되는 건 당연해요. 자, 미분 계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돼버리죠? 미분 가능한데 미분 계수가 절대 0이 아니다?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다가 돼버려요. 양수이고 음수인 점이 있으면 중간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한다. 도함수는 무엇을 만족한다? 중괄값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데 자 이제 미분이 절대로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미분 도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증가함수. 뭐가 존재하죠? 역함수 존재한다. 끝. 도함수가 항상 음수다? 순가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 끝. 그래서 제매개 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절대 뭐가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이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이면 돼요. 역시 임용시험용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일단 탄젠트 2분의 파이 t는 전단사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역함수는 존재하고요. 자 미분했더니 항상 양수가 돼요. 따라서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우리 역함수의 미분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역함수의 미분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미분 가능하다를 알 수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정의역이 0부터 무한 구간이에요. 0부터 무한 구간이에요. 자, GR이 1 더하기 R제곱분의 R제곱이에요. 자, 일단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순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사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전단사가 돼야 되죠. 전사를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실 임용시험이라면 그냥 전사라고 우겨도 돼요. 이거 미분기하 문제 나오죠? 이거 전사라고 써도 뭐 감점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 이게 몇 점이 커요. 이렇게 주고 5점이에요. 그러면 미분기하가 아니라 해석학을 묻는 문제예요. 자, R이 0에 플러스로 갈 때 GR의 극한이 0이고요. R이 무한으로 갈 때 GR의 극한이 1이에요. 자, 전사를 어떻게 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T가 뭐예요? T가 0일의 원소예요. 전사를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 뭘 찾는 거예요? 우리 G의 X가 T가 되는 X를 진짜로 찾아주는 것 하나.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X를 R이라고 쓸까요? GR이 T가 되는 GR이 T가 되는 거를 식으로 구해도 돼요. 또 하나는 자 우리 뭐예요? 이게 무슨 놈일까요? T가 0일이에요. 자, 어떤 A가 존재하죠. 어떤 A가 존재해요? 우리 G의 R은 뭐보다 G의 A는 뭐보다 작아지도록? T보다 작아지도록. R이 0으로 갈 때 극한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R을 0으로 보내면 양수인데 점점점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죠? T보다는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T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자, 해석학으로 들어왔어요. 이거죠? 따라서 자, 우리 요 극한을 의미는 언젠가는 A를 충분히 어디에 가깝게 만들면 0에 가깝게 만들면 GA는 뭐보다 작게? T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떤 B가 존재하죠? 어떤 B가 존재해요? 자, 왜? R을 무한으로 보낼 때 GR이 어디로 가요? 1로 간다는 얘기는. 자, 충분히 R이 커지면 함수값이 어디, 뭐보다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T보다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뭘 쓰면 돼요? 중간값 정리.
t는 어디하고 어디의 값이에요? GA하고 GB 사이의 값이다. 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함수값이 t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 연속 함수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뒤에 해석학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는 미분기하 문제가 아니고 해석학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자, 어쨌거나 전단사 함수고 항상 어떻게 됐어요? 미분이 양수니까 제곱의 변수다.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면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쉬우니까. 자, 이제 15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가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도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유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유도하는 과정이 뭐 해석학에서도 가끔 나오는 과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는 뭐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그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는 범위를 제한해야 돼요. 이유는 뭐죠? 하이퍼볼릭 사인은 전단사,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전단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디를 버려버리고 이쪽을 버려버리고 반쪽에서만 뭐예요? 역함수를 생각해요. 하이퍼볼릭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전단사기 때문에 범위 제한 없이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라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보다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귀찮은 일이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정식 곡선을 이제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곡선의 길이로 제곱의 변수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거는 계산할 각오를 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끝나는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은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절대값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적분이 일반적으로 절대 쉬운 적분이 아니라는 것. 자, 이게 쉬우려면 절대값이 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 함수는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뭐 이 두 번째 단계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고요. 자, 원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자, 봅시다. XY 평면의 반지름 R짜리 원이에요. R 코사인 T, R 사인 T. 자, 이제 우리는 이 R을 항상 뭐로 놓을 거예요? 양수로 놓을 거예요. R이 음수가 됐다고 해서 저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R을 항상 양수로 주겠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알파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의 마이너스 사인 T의 0이에요. 자, 그냥 R2만 봅시다. 이렇게 줬어요.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인데 여러분이 조심할 것. 이게 원의 방향이 반대로 도는 것이 아니다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원의 방향이 반대로 돌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데 원의 방향에 반대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려볼까요? 먼저 이거 베타 t라고 씁시다. 알파 t는 뭐예요? 알파 t는 우리가 쓴 것처럼 코사인 t, 사인 t예요. 자, 알파 t는 0일 때 어딜 지나죠? 알파 t는 0일 때 여기서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 원이에요. 베타 t는 0일 때 어디예요? 베타 t는 0일 때 여기가 베타 0이에요. 그리고 알파가 이렇게 돌면 이거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시작점이 다르고 방향은 똑같이 뭐죠? 정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원일 때 R이 음수가 되면 방향을 반대로 도는 원이 아니고요. 시작점이 반대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작점이 뭐예요? t가 0일 때 여기 R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반대로 마이너스 R0부터 해서 이렇게 도는 원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막 빨리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해요? 이거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착각하기 딱 좋아요. 그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단순한 계산이죠. 자, 알파를 t로 미분한 다음에 길이를 구했더니 이게 뭐가 r이 만들어 상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적분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이 적분을 하게 되면 뭐야? 1차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역함수도 구하기 쉬워지고요. 그래서 자, s는 우리 뭐가 돼요? rt. t는 r분의 s. t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r분의 s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래서 t 자리에 r분의 s를 집어넣어 버리면 자, 이제 이것을 s로 미분하면 길이가 뭐가 만들어진다? 1이 만들어진다. 계산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단위 속력 곡선을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16번 계산은요, 우리의 기본 계산이에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연습하셔서 꼭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까 봤던 원기둥 나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기둥 나선도 결과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원기둥 나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알파를 t로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가 만들어져서 r 길이를 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아까보단 복잡하지만 뭐죠? 상수. 적분하면 루트 a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t. 역함수는 t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s. 그럼 t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t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s로 한번 미분해 본 다음에 길이를 구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는 건 여전히 숙제예요. 자, 이제 대수적 나선이에요. 대수적 나선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중요한 곡선인데요. 자,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쳐봅시다. 자, 계산하기 전에 아까 단위 속력 곡선을 고칠 때 우리가 시작이 뭐였죠? 이론적으로 단위 속력 곡선이 돼야 간단하다. 이유가 뭐예요? 접하는 벡터의 길이가 항상 1이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단위 속력 곡선이 돼야 간단하다고 말을 했어요. 현실은 어떨지를 계산한 다음에 봅시다. 자, 알파를 t로 미분할 거예요. 자, 곱이네요. 그렇죠? 곱의 미분을 써야 돼요. 다행인 것은 공통 스칼라 곱이니까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알파를 t로 미분하면 우리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계산하면 자, 이거 미분하고 그대로 곱하기고 그대로 뒤에 거에 미분.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랬더니 절대값을 구했더니 2의 ct 승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자, 이것도 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s는 뭐죠? 요거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제가 뭘 뺐죠? 적분의 구간을 안 썼어요. 그죠? 자, 이건 왜일까요? 분명히 아까 이론적으로 볼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펜이 안 바뀌나요? 분명히 우리 t0부터 t까지 t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계산했죠. 부정적분으로 썼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의 의미가 뭐죠? 미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오라고 쓸까요? 구별합시다. t로 미분해서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되길 바라는 거죠. 저걸 찾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원시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시함수 더하기 상수꼴일 것이다를 알고 있으니까 자, 굳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부정적분으로 안 주고 뭐로 바꿔도 괜찮아요? 원시함수.
의 기호를 써도 괜찮아요. 이거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부정적분을 안 쓰고 원시함수 기호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미분에서 뭐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미분에서 요게 되는 함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다행히도 이거는 굉장히 쉬운 함수라서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거 미분하면 요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적분 어렵지 않아요. 또 뭐예요? 역함수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적분이 어렵거나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적분도 할 수 있고 역함수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꾸려면 t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t를 이걸로 바꿔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속력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거를 집어넣어 버립시다. 자, 결과는 이거예요. 단위 속력 곡선이에요. 자, 단위 속력 곡선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치다 보니까 함수가 복잡해져요. 실제로 미분하는 것은 이건 그냥 t로 미분하는 건 쉬워요. 이거 s로 미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복잡해요. 자, 그래서 단위 속력 곡선이 진짜로 좋은 건 이론에서예요. 현실에서 실제 계산도 단위 속력 곡선이 쉬운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이건 분명히 단위 속력 곡선을 제너게 변소했지만 저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로 계산 안 할 거예요. 이거 미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두 번, 세 번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번 미분하는 것보다 이걸 두 번 미분해서 나중에 보정하는 게 편하다예요. 자, 임용시험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미분기하를 강의하면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것은 언제 편한 거예요? 이론을 전개할 때 편한 것이지 현실에서 꼭 진짜로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하기도 힘들고요.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계산도 쉽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만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걸로 계산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2의 t승 코사인 t, 2의 t승 사인 t, 2의 t승인데요.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원기둥 나선이라고 부르는 건 뭐였죠? 위에서 쳐다보면 원이에요.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은 반지름의 크기 원을 그리면 올라가는데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 변해요. 점점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서 올라가요. 자, 우리 이것도 나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통 나선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나선형 계단. 아까 봤던 원기둥 나선을 상상해요. 하지만 꼭 그것만이 나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점점 큰 원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타원 모양을 그리면서 위에서 보면 타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거의 원기둥 나선이 나오겠지만 자, 역시 마찬가지. 자, 주어진 정치 곡선 형태는 쉬워요. 근데 열심히 단위 속력 곡선을 고쳐서 계산했더니 절대 간단치가 않아요. 괄호가 너무 많죠, 일단. 괄호가 너무 많아서 보기 헷갈려요. 어느 게 순서쌍의 괄호고? 자, 이거는 이게 순서쌍의 괄호예요. 이게 순서쌍의 괄호. 자, 이건 스칼라에 곱에 붙어 있는 괄호. 합성함수에 붙어 있는 괄호.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쓰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쳐봤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임용시험에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 제너게 변소하시오라고 이 미분기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이건 미분기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미적분학 문제예요. 미분하고 적분하고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 풀어봤다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역시 현수선. 자, 이 현수선은 미분기하학이나 공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곡선이 되고요. 자, 저 현수선은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수교라고 부르는 달이 있죠. 현수교라고 부르는 다리의 그 곡선이 바로 이 곡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아마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쪽이 계산이 안 되신 분들은 이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쪽 공부하고 나면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그냥 기본 계산이니까. 자, 이거 계산이 어려우나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쌍곡함수 반드시 공부하셔서 이건 뭐예요? 당연한 계산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제가 미적분학까지 해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거든요. 다변수 해석학은 제가 해드리겠지만 미적분학까지 해드릴 시간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확인한 건 하나예요. 일단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쳐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둡시다. 어쩌면 단위 속력 곡선 고치지 않고 뭐예요? 그냥 계산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산하는 공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뭐예요? 반드시 기억해둬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치지 않고 계산하는 공식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식 몰라도 돼요. 왜?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끝. 하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공식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다. 실제로 나중에 미분기와 기출문제를 몇 개를 보면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게 많아요. 자,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실제 미분기학 자체에서도 그 공식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 고치는 작업 얘기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곡선을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자, R2의 곡선하고요, R3의 곡선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거의 이론은 똑같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할 때는 방향성도 고려해요. 방향성이라는 게 우수개냐 자수개냐를 굉장히 고려해요. 자, 내가 앞에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보세요. 거울 속의 세상과 내가 있는 세상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합동이에요. 딱 대칭이동이거든요.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들어요. 그렇죠? 자, 거울 속에 나를 보면 그 사람은 왼손이에요. 이 방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게 잡아요? 우리 우수개가 되게 잡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선형대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3차원 공간이에요. 기절을 택하죠? 그래서 E1, E2, E3 세 개의 기절을 택했어요. 그 세 개의 기절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을 때 행렬식이 양수가 되면 우수개, 음수가 되면 좌수개. 자, 그렇게 정의하면 차원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원이에요. 기저가 되는 벡터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어요. 행렬식이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우수개, 음수가 되면 좌수개. 4차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R2하고 R3를 다루는데 우리의 기본 목적은 우리가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전은 뭐로 만들 거예요? 우수개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R2하고 R3가 그 우수개가 되게 만드는 작업에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R2를 먼저 다루고 평면곡선이라고 제가 말하고 다룬 다음에 R3를 다룰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다루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